김재용의 탐나는 일상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2021년 새해에도 탐나는 재테크 시간 이어가겠습니다. 네, 오늘 초대 손님. 예, 오늘 찐 슈퍼 개미를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주식 시장에 뛰어든 지 2년 만에 수십억의 수익을 냈던 분입니다. 진정한 투자 고수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세무사님이 오신다고 그래서 세무 관련 얘기를 오늘 드디어 하는구나 네, 했는데 상담하려고 그랬죠. 그게 아니에요. 슈퍼 게임이시고 네. 당장 제가 뵙자마자 궁금한 질문이 그럼 슈퍼 게임이라는 앞에 이름이 붙으려면 어느 정도의 주식을 투자하고 있고 그 액수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게 먼저 궁금하다. 주식 투자의 3대 주체가 있는데요. 네. 외국인 투자자, 기관 투자자, 그리고 일반 투자자. 네. 근데 우리 일반 투자자들은 대부분 그냥 여태까지 통설적으로 개미라고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일반 투자자들은 다 개미고요. 그 중에서 이제 슈퍼 개미라는 표현은 금액을 뭐 몇백억을 하면 슈퍼 개미다 이런 게 정해져 있는 건 아니고요. 네. 한 종목에 5% 이상의 지분을 매수하게 되면 법적으로 공시를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어요. 네. 그래서 통상적으로는 5% 이상 보유를 한 사람을 슈퍼개미라고 하고요. 저 같은 경우는 뭐 젊었을 때부터 주식 투자 오래 지금 20년 이상 해왔는데 5% 이상 지분 공시한 거는 한 5년 좀 전에 한번 해봤습니다. 아니 근데 저는 그게 놀랍네요. 뭐가요? 한 회사의 주식을 5% 정도 보유하고 있다. 그러면 진짜 근데 슈퍼 게임이죠. 일단 주식회사라고 하면은 기본 자금 이렇게 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5% 회사마다 라고 이제 하면 다른 거겠지. 네. 사실은 뭐 삼성전자 같은 거를 5% 갖고 있을 수 없죠. 네, 개인 투자자가. 그렇죠. 삼성전자는 지금 시총이 500조가 넘었으니까 네. 500조에 5%만 해도 뭐 계산이 아예 안 되는 수준이죠. 네. 그런데 뭐 시장에는 또 1000억, 2000억짜리 이런 것들도 꽤 있으니까 네. 1000억에 5%면 50억이죠. 네. 그리고 2000억에 5%면 100억이고. 와. 그래서 제가 한 2017년 경에 네. 한 시가총액 한 2천억 정도 되는 회사 한 9%까지 지분을 야. 보유하고 공시한 적이 있었습니다. 예. 자, 오늘 슈퍼게임이 이 세무사님의 주식 가방이 또 있다고 들었어요. 그 가방 한번 열어볼까요? 여기서부터 하나요? 예. 그러면 여기가 제일 좋은 거잖아요. 그렇죠. 머리 써야겠네. 제가 하나는 맞추. 아니, 제일 좋다라기보다도 한 5개를 그냥 고르는 개념으로 그냥 하죠. 순위는 상관없이 예. 그냥 5개. 5개를 고르는 제약 바이오. 네, 제약 바이오 들어가. 순위랑 상관이 있다고 말씀드릴게요. 왜냐하면 이거를 1등이라고 생각하시면 오해하니까. 왜냐하면 탑픽으로 뽑은 건 아니고요. 적어도 그냥 한 5개 중에 5개 하나. 업종 정도 하면은 만약에 4개 업종 하면 굳이 낄 필요는 없는데 5개 정도 하면 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난해에 엄청났죠, 제약 바이오. 그 다음 그린 뉴딜, 4등은 전기전자, 전기전자. 4등은 전기전자, 반도체. 3등은 반도체. 네. 근데 사실은 비메모리 반도체가 한마디로 합칠 수도 있거든요. 하나는 제가 맞추면 안 될까요? 네. 자동차 집으려고 하셨다면 잡으세요. 자동차 맞는 것 같은데? 네. 그죠? 이건 컨닝이에요, 제가. 그러면 1등을 맞춰보세요. 1등. 1등은요. 1등. 플랫폼. 네? 플랫폼. 헬스케어. 전에 우리 헬스케어 태양광. 저는 2차 전지를 2차 전지. 2차 전지가 뭐예요? LG 화학 이런 거죠. 제가 간단히 설명을 예. 드려볼까요? 사실은 자동차는 뭐고 2차 전지는 뭐냐고. 거기 들어가는 예, 거죠. 그래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들어봐요. 알았어. 아유, 알지도 못하면서 승질도 급하지. 사실은 네. 이 아래에서도 이게 만약에 뭐 10개였다면 저는 엔터랄지 근데 이것도 하나예요. 콘텐츠나 엔터 또는 그린 뉴딜이랄지 인터넷 뭐 네이버 카카오가 인터넷이니까 이런 정도는 진짜 꼽고 싶은데 일단 5개밖에 안 되니까 네. 제가 1등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제가 1등으로 2차 전지를 뽑은 이유는 사실은 이제 이 자동차가 미래형 자동차라는 표현을 써요. 우리가 지금 타고 다니는 차가 아닌 이제 미래형 자동차의 시대가 열리는 거죠.
그럼 미래형 자동차는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연료의 미래형, 그리고 주행의 미래형. 그러면 주행의 미래형은 자율주행이에요. 네. 그리고 연료의 미래형은 수소. 전기차 네. 또는 수소차. 근데 지금 수소차보다는 사실 전기차가 세계적으로 훨씬 테슬라 영향으로 네. 전기차가 훨씬 많이 사람들이 이제 보급이 되고 있는데 아직은 보급이 끝났다라기보다는 오히려 시작이죠. 시작이죠. 왜냐하면 사실 우리 주변에 제가 여태까지 최근 1, 2년 동안 얻어 탄 차가 뭐 한 20번은 되겠죠. 한 달에 한 번만 쳐도 테슬라 딱 두 번 얻어 탔어요. 아직 멀었다는 그 거죠. 10명 중에 한 네. 명도 안 탄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죠.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제 전기차가 시작이고 또 하나는 테슬라가 아니고 전기차 예. 세계적으로 우리 현대차도 만들고 뭐 유럽의 폭스바겐이나 이런 음. 회사들도 만들잖아요. 그러면 중국이랄지 유럽이랄지 미국이랄지 이런 흐름을 보면 현재 개솔린에서 전기차로 바뀌는 게 무슨 취향의 차이가 아니고요. 거의 법적 의무화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그 이유는 환경 보호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그린뉴딜도 중요한 건데 네. 그러면 이제 2차 전지는 전기차가 계속 확산이 될 테니까 이거는 성장성도 있고 그리고 이익성도 지금 보장이 되고 있어요. 네. 거의 몇 년치 수주가 막 다 돼 있는 상태니까 그래서 이익성하고 성장성 두 가지를 다 갖고 있는 2차 전지를 1순위로 뽑았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되게 복받은 나라예요. 2차 전지 대형주가 3개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요. 뭐 대형주는 언급해도 되겠죠. 그러면 LG화학, 대형주는 다 아시잖아요. 삼성 LG화학, SDI. 삼성 SDI, 네. 그리고 SK 이노베이션. SK 그게 다 대형주란 말이죠. 네. 그래서 2차 전지는 우리나라의 핵심 산업이자 전략 산업이 될 확률이 높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동차를 꼽으면 이제 이 두 개의 차이점이 뭐냐면 저는 당장은 이익성이 있는데 아직 자율주행은 없잖아요 우리나라에. 근데 앞으로 계속 발전을 할 것이다라는 얘기죠. 특히 최근에 애플과 현대차의 관계가 뉴스가 네. 되면서 현대차가 올해 급등을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게 당장은 확정된 재료로 나오지 않지만 언젠가는 나올 확률도 있고요. 또 애플과의 관계성이 확정으로 사실이 아니다 할지라도 현대차 자체도 분명히 아까 제가 말씀드린 미래형 자율차가 앞으로의 새로운 먹거리일 것이고 전기차 사업은 벌써 하고 있으니까 네. 분명히 미래형 자율차에 계속되는 도전이 있을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자동차를 꼽았고요. 네. 두 개가 하나 같지만 이건 약간 자율주행에 좀 네. 그걸 둔 저건 거고. 사서 장기 보유를 해야 될 주식이네. 장독대 그냥. 네. 묻어? 네. 장담. 발효를 시켜 발효. 이럴 땐 의견이 아주 딱딱 잘 맞네. 세 알았어. 번째 반도체는 사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를 빼고는 시장 얘기가 안 되니까 네. 뭐 시가총액 1위가 삼성전자고 네. 2위가 SK 하이닉스니까 시장은 지금 분명히 상승장이고 네. 또 삼성전자의 주가가 사실은 5만 원대 6만 전자 얘기가 나왔었는데 6만 원을 돌파하고 7만 원, 8만 원, 9만 원을 정말 쉽게 갔거든요. 10만 전자 그 얘기가 있고 12만 전자까지도 얘기하던데 가겠죠. 뭐. 가능해? 자율주행차엔 다 들어갈 거 아니에요. 사실은 이것들이 공통점이 뭐냐면 다 성장주고요. 네. 성장주라는 얘기는 이제 4차 산업혁명이 아직 진행되고 있다는 뜻이고요. 4차 산업혁명에서의 반도체의 역할은 무시 못해요. 특히나 그냥 메모리 반도체가 아니고 여기 있는 걸 이렇게 합쳐버리면 비메모리. 이거 무슨 네. 바둑 해설하는 것 같다. 이거 이렇게 합쳐버리면 네. 비메모리 반도체로 해버리면 정말 4차 산업의 핵심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비메모리 반도체는 이게 작은 뭐 스마트폰이랄지 자율주행차랄지 이런 데 다 들어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세 번째로 반도체를 뽑았고 네 번째 전기전자도 마찬가지니까 반도체 산업이 아닌 전기전자 회사들이 우리나라에 굉장히 많아요. LG전자. 오 근데 주식 되게 잘하시는 것 같은데. 근데 저는 지금 제 얘기를 생각은 하는데 정확히 다 이해 알기는 다 할 일도 아는데 없어요. 하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전기전자에 반도체가 아닌 전기전자 회사들이 많아요. LG전자도 있고요. 네. 그리고 LG 이노텍도 있고요. 네. 뭐 그런 LG 디스플레이도 있고 네. 뭐 이런 종목들은 저는 아까 말씀드린 4차 산업혁명 전반으로 보면은 분명히 굉장히 역할을 할 것이다. 디스플레이 다 들어가니까. 네, 그렇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제약바이오는 사실은 주식 투자를 잘 하시는 분들 중에도 논란은 있어요. 네. 왜냐하면 제약바이오는 실적이 없는 재무제표상에 뭐 이익이 없는 회사가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코로나 때 봤잖아요. 지금도 코로나가 진행되고 있는데 우리 저 어렸을 때 우리 엄마한테 제일 많이 들은 말이 야 먹고 죽을래도 돈 없어 뭐 이러는데 아직도 살아계시거든요. 다들 우리는 오래 사는 게 꿈이란 말이죠. 네. 그런데 오래 살게 해주는 회사가 제약바이오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코로나 시대임에도 마스크를 끼고 있고 굉장히 치료제를 빨리 기다리고 있고 백신을 기다리고 있죠. 그럼 코로나가 끝나더라도 또 어떤 질병, 특히나 아직 정복되지 않은 암이라는 질병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나라의 많은 제약바이오 회사들은 뭐
면역 항암제 또는 표적 항암제 이런 신약 개발을 하는 회사들도 많고요. 또는 지금 코로나 치료제 만드는 회사들도 있고. 그래서 어찌됐든 저찌됐든 저는 제약바이오주는 코로나 때문에 분명히 지금 특혜를 받은 상태고 약간의 거품이 빠질 수 있지만 약간의 거품이 빠지면 다시 또 올라가는 시기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저는 성장주 개념에서 이렇게 좀 다섯 종목을 다섯 업종을 고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아쉬운 종목, 아쉬운 헬스케어. 업종이요? 아쉬운 업종이 헬스케어요. 네. 사실 아까 헬스케어랑 제가 제약바이오가- 비메모리 반도체를 하나 세트로 봤듯이 네. 제약바이오랑 헬스케어는 어떻게 보면 제 입장에서는 하나의 세트입니다. 예. 이 이제 코로나 이것도 끝나가고 이러면은 여행, 네. 뭐 항공사나 여행사나 이런 것들이 좋아질 거라 그러는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직관적으로 보면은 당연히 사실이지요. 왜냐면 네.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이분이 그랬어요. 위축된 대표적인 업종을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 지금 여행 아무도 못 가잖아요. 뭐 쇼핑도 아무도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여행 관련주 또는 유통, 면세점 관련주 네, 면세점. 이런 회사들이 사실은 지금 매출이나 실적이 안 좋고 그런 악영향에 대한 불안감 때문에 주가가 많이 바닥이죠. 그러면 당연히 역으로 코로나가 끝나면 얘네가 올라가겠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으니까 하지만 여기에 안 넣은 이유는 뭐냐면 저는 여기에 넣은 것들은 1년, 2년, 3년, 4년 길게 보고 넣은 거고요. 근데 말씀하신 코로나가 끝나면 코로나 때문에 못 올랐던 종목들이 오르겠지. 단기적으로 근데 그거는 일시적으로 오를 수는 있지만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무슨 뜻이냐면 성장주냐 또는 내가 오래 갖고 있을 종목이냐는 코로나 이전을 생각하면 돼요. 코로나 이전에도 우리는 삼성전자가 좋은 회사인지 알고 있었고요. 코로나 이전에도 2차 전지가 좋은 회사인지 알고 있었어요. 근데 코로나 이전에 여행이랄지 건설 이런 텍트주 소위 말하는 텍트주죠. 콘텍트주. 코로나 이전에도 여기 콘텍트주들이 잘 움직이진 않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코로나 때문에 위축된 게 단기 반등을 할 수는 있지만 3년, 5년, 10년의 텀을 본다면 그런 종목들을 장기 보유하기는 저는 예. 추천하지 않습니다. 요거는 장독대는 아니에요. 그냥 유리병에 담가. 그러니까 빨리 먹고 치우는. 주식 되게 잘하시는데 비율도 너무 적절하게. 근데 주식이 한 주도 없습니다. 말만 잘해, 말만. 그 작년 3월에 그 난리가 났었잖아요. 그때 이건 위기가 기회다 이렇게 보신 겁니까? 주식시장은 절대 붕괴되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뭐 우리나라는 그 당시에 주식시장이 없었지만 뭐 미국의 대공황 시절에도 다 죽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주식시장은 다시 살아났고 1987년도에 블랙먼데이 때도 그랬고 우리나라의 IMF 때도 그랬고 글로벌 금융위기 때도 그랬고 주식시장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네. 왜냐하면 주식시장이 없어진다는 얘기는 은행금리보다 더 낮은 금리를 줄 텐데 은행금리는 지금 제로금리고요. 주식시장은 분명히 플러스 알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결국은 주식시장이 없어지지 않는다면 어떤 큰 외부 충격에 의해서 빠질 때는 뭐 이러다 좀만 버티면 다시 올라가겠구나라는 믿음은 20년 이상한 투자자로서 어느 정도는 있죠. 근데 이제 얼마나 빠질까는 예측일 뿐이니까 그게 얼마나 힘든 오래 거죠. 지속될까? 그게 힘든 거죠. 얼마나 어느 정도의 강도로 빠지느냐 또 말씀하신 대로 얼마나 그게 기냐. 근데 작년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강도는 생각보다 컸고요. 왜냐하면 코로나 때문에 30%나 빠져? 지수가 30% 빠졌으니까 강도는 굉장히 컸고요. 그 기간은 굉장히 짧았습니다. 제 생각에는. 왜냐하면 2월부터 3월까지 한 달 빠졌거든요. 한 달 빠지는 것만 잘 버텼으면 원금을 회복하고 다 올라갔는데 그 한 달에 이제 보통의 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많았을까요? 나 이거 손절매하고 난 다시는 주식시장 안 볼 거야. 제가 그 케이스. 그랬어요? 제가 아주 그때 정말 얼마 되지도 않지만 쳐다도 보기 싫어. 난 주식에 안 맞아. 그 던졌어요, 그래서? 아주 거의 다 없앴죠. 왜 그랬어? 아니 더 이상의 이렇게 나도 잘 모르는 거에서 이렇게 잃고 싶지도 않고 이렇게 나는 안 맞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제 하지 마. 그래가지고 그때 막 더 손해를 보면 안 될 것 같아서 막 이렇게 털고 나니까는 좀 마음이 편해졌는데 아니요 어느 날 주식이 오르면 좋아져야 되는데 그러니까 누나 같은 사람도 있었고 그 다음에 반면에 드디어 그게- 동학개미가 등장을 하는 시점입니다. 그게 이 맞는 시점. 거잖아요. 그때 다 이게 그때 살피면서 우리 동학개미들이 등장할 때 이 주식의 고수로서 깜짝 놀랐죠. 그 장을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정말 많이 다 똑똑해지신 거죠. 네. 저는 그거의 영향 중에 하나가 지금 촬영하고 있지만 유튜브도 굉장히 큰 역할을 그런 것 했다고 보고요.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소위 알고 있는 공중파에서 이런 경제방송을 심화 있게 하지는 않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 유튜브에서는 자기가 보고 싶은 걸 보는 세상인데 경제 유튜버가 워낙 많아지다 보니까 우리가 많은 교육을 한 거죠. 이런 외부 충격에 의한 급락은 오히려 스마트머니들이 들어온 찬스일 네. 수도 있어. 학습 효과가 그러면 그런 공부한 분들이 주식을 안 하고 있었는데 네. 이 정도 떨어졌으면 나도 한번 해볼까? 라고 들어온 분들은 이제 성공을 하신 거고요. 네. 근데 이제 아까 뭐 급락일 때 나가신 분 또는 그 이후에 들어오신 분들한테 제가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결국은 위험에 대한 태도가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자기 자신이 주식을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에 대한 판단은 말씀하신 것처럼 난 손실 보는 것이 정냄이 떨어져. 그러면 위험에 대한 태도가 굉장히 위험을 싫어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 사실은 주식보다 더 안전자산 쪽이 더 그러니까 유리한 이렇게 안 맞는 사람이 있긴 있는 거예요. 위험에 대한 태도에 따라. 예진 누나 같이 그렇게 그때 털고 나왔던 사람이 주식장을 쳐다본단 말이에요. 아 이제 그만 오르겠지. 아니 야 이 정도면 이거 이제 꺼질 때 됐어. 이러다가 근데 계속 올라가. 계속 올라가.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은 최근에 다시 들어갔죠. 아주 비쌀 때. 그치. 제가 그 최근에 들어갔지. 예, 무슨 주식이 13만 원, 네. 2, 3만 원일 때 제가 네. 계속 째려보기 시작하다가 네. 어느 날 40만 원이 되더라고요. 이래? 낼름 샀죠. 낼름 샀어. 40만 원대. 네. 네. 30만 원 되더라고요. 근데 견뎌. 요즘 다시 40만 원은 됐어요. 근데 제가 얼마나 마음고생을 했겠어요. 30만 원대 더 사지 그랬어요. 아니지. 그걸 우리가 물타기라고 그러죠. 아니지. 맞습니다. 그 짓은 못하겠다. 그건 안 돼. 그냥 이게 나의 한계구나. 그럼 지금 보시는 분들 중에도 그런 분들 많으실 거예요. 기다렸단 말이에요. 그때 손해 볼 것 같아서 예진 누나처럼 팔았어요. 그리고 장을 본 거지. 비싸지면 사. 아주 언제쯤일까? 제주야 제주. 계속 올라가니까 이제 못 견디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샀어요. 낼쭉 사지. 이런 분들도 있죠. 주변에서 많이 보시잖아요. 아주 꼭대기에 사는 제주를 가졌어요 저는. 그럼 아까 제가 조언을 잘못 드렸네요. 위험을 싫어하는 게 아니시고요. 네. 주식 투자의 가장 기본 원칙을 한번 말씀을 드리면 네. 주식 투자는 손해 볼 수도 있어라는 마음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뭐냐면 아까 제가 위험을 싫어하시면 은행에 넣으시면 돼요. 왜냐하면 은행은 원금을 보존해 주는 대신 이제 이자를 주잖아요. 네. 그걸 우리가 무위험 이자율이라고 해요. 위험이 없이 받을 수 있는 돈. 근데 요즘은 그 이자가 너무 1.6%.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막 5%씩도 주고 10%씩도 예. 주는데 요즘에는 1%밖에 안 주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원금 보장이 좋아. 그럼 은행에다 저금하시면 되고요. 근데 만약에 나는 1%는 안 돼. 부동산이나 주식을 하고 싶어. 그러면 투자를 은행이 아닌 다른 투자를 한다는 얘기는 이 원금은 손해 볼 수도 있어. 왜냐하면 위험 프리미엄으로 수익률을 더 준다는 얘기는 은행과 투자의 차이를 설명을 드리면 은행은 모두에게 똑같은 낮은 이자를 주는 거예요. 네. 근데 이런 투자의 세계, 부동산이나 주식은 평균값으로 은행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주는데 그건 평균값이잖아요. 그럼 어떤 분들은 그 평균값에서도 훨씬 큰 수익을 가져가고 어떤 분들은 평균값에서 낮은 수익인데 이 낮은 수익이 아니고 손실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럼 내가 투자에 참여하면서 내가 평균값보다 훨씬 낮은 손실이 날 수도 있어 라는 마음가짐이 있으면 저는 버틸 수 있는 힘이 있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단기적으로는 손해가 날지 모르지만 중장기적으로 1년, 3년, 5년 가다 보면은 주식시장은 우상향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네. 네. 그러면 아까 잠깐 제가 드렸던 그 질문 드렸던 거, 그 소위 얘기하는 물타기. 그러니까 내가 40만 원에 샀는데 이게 30만 원이 됐어요. 그러면 요거 30만 원에 사면 평균 단가 떨어지니까 이렇게 사는 분들이 상당히 있죠. 물타기. 예. 그래서 그거는 어떻게 보세요? 내 산값을 낮추는 거. 일단 저는 사실 물타기를 반대하는 사람이에요. 그 이유는 뭐냐면 물타기는 자기 투자 실패를 마음 편하게 하기 위한 전략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선택해서 그걸 샀어요. 근데 그러면 그 종목이 올라야죠 당연히. 근데 떨어지는 거죠. 떨어졌다는 얘기는 제가 종목 선정을 잘못한 거예요. 네. 2천 종목 중에 잘했다면 올라가는 걸 샀을 텐데 잘못해서 떨어진 걸 산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추가 자금이 있었다면 떨어지는 그 종목을 다시 사는 게 아니고 추가 자금으로
또 2천 종목 중에서 최고의 종목을 선택해야죠. 물타기는 사실은 수리적으로 나는 10,000원 평균 단가에서 9,000원으로 낮아졌어라고 자기 네. 위안일 뿐이지, 정확히 팩트로만 말한다면 주식 투자에서 성공하는 방법은 가장 좋은 종목을 선정하는 건데 나는 떨어지는 잘못된 종목을 선정한 거고 다른 종목을 사도록 노력을 해야죠. 더 좋은 종목을 사고. 근데 지금 제가 물타기라고 표현을 했으니까 약간 좀 부정적인데 이걸 바꿔서 분할 매수라고 표현하면 어때요? 주식 많이 아시네요. 너무 좋은 질문이랐어요. 네.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그거나 왜냐- 약간 비슷하거든요. 비슷하지만 다르죠, 개념. 아. 왜냐면 물타기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가 10,000원에 샀는데, 10,000원에 1,000,000원을 샀는데 나는 원래 10,000원에 1,000,000원만 살려고 한 거예요. 네. 근데 떨어지니까 어디서 돈도 더 끌어오고 막 이렇게 사는 걸 물타기라고 하는 거고, 애초에 내가 1,000,000원어치 10,000원에 살 때 나는 300만 원씩 3번에 사야지. 네. 그래서 10,000원에 300만 원 사고, 음. 이게 좀 떨어지면 9,500원에도 300만 원 사고, 네. 또 떨어지면 9,000원에 300만 원 사야지. 음. 이거는 분할 매수죠. 내가 질이 다르네. 미리 계획을 한 거니까. 아. 계획적인 거 하고 이거는 아주 계획성 없이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니까. 예. 근데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은 바람직한 건 그거죠. 우리가 그 거치식이 있고 적립식이 있듯이 거치 빡 이건 좀 위험한 거잖아요. 한 방에 푹. 예. 그렇죠. 적립식 투자의 가장 큰 장점이 이제 우리가 코스트 에버리징 효과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그러니까 네. 나의 단가가 평균화 된다는 뜻이잖아요. 그래서 뭐 매월 똑같은 금액을 우리가 적금에 넣는 돈을 주식을 사라, 이런 말의 논리는 뭐냐면 매달 50만 원씩 3년 동안 내면 하락장에서 들어간 돈도 있을 것이고 그렇죠. 상승장에서 들어간 예. 돈도 있으니까 내 단가가 평균값이 되는 거죠. 음.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이제 분할 매수를 하면 음. 내 단가를 평준화 시킬 수 있으니까 네. 좋은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직접 투자를 요즘에 많이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한때는 전문가들한테 맡기는 펀드 투자가 또 대세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즘엔 펀드보다 직접 하는 분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건 장단점은 뭡니까? 사실은 이제 누구나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얘기를 하겠죠. 예를 들어 무슨 뜻이냐면, 또 노골적으로 말씀드리면 은행 직원분은 어떻게 보면 은행에 저금하는 게 제일 좋다고 표현할 수도 있고, 안정적이다. 뭐 금융기관 직원이면 당연히 펀드가 좋다고 할 수도 예, 있고. 예. 그럼 저는 이제 개인 투자잖아요. 예.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말씀을 드릴게요. 네.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저는 직접 투자가 더 좋다. 다만 여건이 안 되면 그때는 펀드 가입해라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이제 여건에 대한 얘기를 할게요. 어떤 분들이 간접 투자를 하고 여건 되면 직접 투자를 해도 되는지. 직접 투자를 하려면 몇 가지 조건이 있죠. 일단 주식시장에서의 지식이나 경험이 있어야겠죠. 왜냐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주식을 했을 때는 내 돈이 손해볼 확률이 높으니까. 네. 그래서 어느 정도의 공부 또는 어느 정도의 경험 또는 시간, 투입 시간. 적어도 직장인 분들이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나는 뭐 한 2시간. 사실 남자분들 축구 게임, 야구 게임 한 게임 보는데 2시간 걸리고요. 여자분들 월화 드라마 1시간씩 이틀 보면 2시간 걸려요. 네. 그러면은 내가 돈 벌려고 하는 거니까 적어도 주말에 2시간, 3시간 정도는 투입을 할 수 있는 분들이면 직접 투자를 해도 소기 성과가 나온다고 봐요. 2시간, 3시간의 공부와 경험이라면. 근데 그 정도 시간이 없는 분들도 있겠죠. 또는 자기 자신의 몸값이 굉장히 비싼 분들. 무슨 뜻이냐면 주식 투자는 재미로 하는 게 아니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근데 내가 시간당 뭐 한 100만 원 또는 200만 원을 벌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하루 몸값이 1,000만 원이야. 예. 그러면 나는 내 일을 하는 게 더 부자가 되는 지름길일 수도 있거든요. 굳이 주식 공부를 할 필요도 없이. 그래서 저는 자기 자신의 시간당 몸값 또는 내가 투입을 할 수 있는지, 시간이 있는지. 그래서 그게 가능하다면 직접 투자가 낫고, 정말 나는 몸값도 비싸, 너무 바빠. 그러면 그냥 간접 투자해야죠. 모든 걸 다 할 수는 없으니까. 네. 제가 또 하나 여쭤보고 싶은 게 그 주린이 친구가 저한테 오늘 유튜브 촬영하러 간다니까 여쭤봐달라고 그러던데, 한 달에 뭐 5만 원 정도 이렇게 그 저기를 내고 그 투자 정보를 이렇게 도움을 받는 그런 기관이 있다고 그러던데요? 제가 이런 말을 강연할 때 가끔 하는데, 시장을
우리가 읽어야지 영어로 이제 READ가 read 읽다잖아요. 근데 이제 리딩 업체라는 말이 있어요. LEAD 리딩 예, 업체. 예. 그러면 이제 주식시장에서 리딩 업체라는 뜻은 야 너 니네 나 따라와. 니네 A 종목 10,000원에 빨리 사. 그리고 며칠 있다가 야 A 종목 12,000원에 팔아. 이걸 우리는 리딩한다고 하거든요. 그러면 과연 리딩을 당하는 투자자들이 그 리딩을 1년을 당하던 2년을 당하던 약간의 아바타 개념이죠. 어떤 A 종목 10,000원에 사. 클릭. 12,000원에 팔아. 클릭. 근데 이거는 길게 봤을 때 나의 주식 경험이나 투자 실력을 향상시키는데 사실 도움이 전혀 안 되거든요. 아니네요. 왜냐하면 주식 투자는 자기가 판단하고 틀렸을 때 손해봤을 때 책임도 지고 반성도 하고 그래야지 나아갈 수 있는데 내가 한 게 아니니까 수익 나면 와 그 사람 잘 맞춘다. 손해 나면 그 인간 때문에 뭐 이런 식으로 되면 사실 자기 도움이 하나도 일도 도움이 안 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시장에서 이기기 위해서는 시장을 한테 끌려다니지 말고 내가 좀 시장을 읽어야 되지 않나 그런 내가 생각이 주체가 돼야 돼. 내가 읽으려면 뭐부터 확인해야 됩니까? 저는 이제 버텀업은 바닥부터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예. 종목이 중요한 거고요. 탑다운은 위에서 아래로 내려가는 거니까 시장 전체, 업종, 종목 이렇게 내려가는데 저 같은 경우는 탑다운으로 좀 주식을 분석하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제 아침에 일어나면 당연히 미국 시장부터 보고 또 미국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이 움직였는지도 보고 또는 일본이나 중국도 어떤 식으로 주가가 움직이는지 보고 이제 시장 전체를 먼저 보고 나서 그다음에 이제 업종을 봐야죠. 어떤 업종이 좋은지, 요즘 성장 산업은 뭔지, 또 사양 산업은 뭔지, 어떤 업종이 주가가 잘 움직이는지, 그리고 나서 이제 장이 좋으면서 업종이 결정되면 그 업종 안에서 종목을 선택하려고 노력을 하는 편인데, 야 그러면 그런 걸 어디서 공부할 수 있어? 1차적으로는 증권회사 리포트가 가장 좀 좋은 자료인 것 같아요. 공부 자료. 왜냐하면 주식시장은 살아있는 유기체거든요. 사실 우리가 이론을 배우기 위해선 책을 보면 돼요. 저도 주식책을 못 쓰고 뭐 외국에 굉장히 유명한 투자자들이 많이 좋은 주식책을 썼지만 그거는 어찌 보면 기본 베이스죠. 근데 주식시장은 실제로 매일매일 움직여요. 예를 들어 이런 거 수영을 배우는데 책만 배우고 바다에 나가면 네. 진짜 빠져서 뭐 그렇지, 안 허우를 할 되죠. 수밖에 없죠. 네. 주식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네. 이론서만 보고 계좌를 터도 1도 수익을 낼 수 있는 기본이 안 돼요. 그러면 결국은 매일매일 움직이는 거를 해설서를 좀 봐야 되는데 그 해설서는 가장 좋은 건 증권회사의 리포트. 왜냐하면 증권회사의 리포트에는 외국 시장이 어떻게 돼가고 있는지, 어떤 산업이 성장 산업인지, 그 성장 산업의 탑픽 종목이 뭔지, 뭐 수십 개의 증권사에서 매일매일 우리에게 공부를 시켜주거든요. 공짜로 볼 수 있는데 안 볼 필요가 없죠. 들어가면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럼요. 그러면 그 들어가서 그 공부를 하고 꼼꼼히 따져보고 내가 생활 속에서 주식 종목을 발굴할 수 있는 방법도 그 안에 있는 겁니까? 따로 뭔가 있어요?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사실은 초보 투자자들이 가장 기억하면 좋은 방법이에요. 거의 20년 이상 베스트셀러 책 중에 피터 린치 전설로 떠나는 월가 영웅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이제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했는데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우리가 테슬라 차를 몇 년 전에 처음 봤을 거예요, 분명히. 네. 얼리 어댑터들은 뭐 한 2년 전? 그럼 만약에 내가 그 차를 보거나 그 차를 얻어 탈 기회가 있었을 때, 야, 이 차 괜찮네. 근데 이 주식은 뭐지 하고 주식까지 관심을 가졌다면, 네. 심지어는 내가 테슬라 오너인데, 네. 남들이 전기차 탄다고 해서 샀어요. 이거 몰아보니까 좋아. 음. 좋네가 아니고 좋으니까 이 회사 주식을 사야겠네. 네. 이런 게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우리 뭐 선생님이 이미지 씨. 너무 팬인데 가장 접근하기 쉬운 생활 속의 종목 발굴법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어 뷰티. 뷰티에 관심 있으실 거 아니에요? 네. 그럼 우리나라가 K뷰티라고 해서 요즘에는 조금 중국 분들이 이제 코로나 때문에 못 오지만 화장품 회사들이 굉장히 주가가 좋은 적이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어떤 게 잘 팔리는지, 이 회사 제품이 좋은데 이 회사가 상장 기업인가? 상장 기업이면 주식을 살까? 이런 게 생활 속의 종목. 또는 엔터사들. 네. 요즘에 엔터사들이 굉장히 규모가 커졌어요. 네. 빅히트 같은 경우는 지금 5조, 6조가 가고 있고요.
기획 3사들도 뭐 JYP도 1조가 넘었고 네. 뭐 연기하시니까 스튜디오 드래곤 이런 것도 몇 조예요 지금. 그러면 이런 드라마나 영화 제작사들 중에서 이 회사가 영화 좀 뭐가 들어가는데 잘 만든대. 지금 A스토리 지리산이라는 거 판권 팔려갖고 그게 주가가 3배, 4배 올라갔거든요. 그럼 만약에 연예계에 종사하시는 분들 중에 어디서 뭐 하는데 그게 애들이 출연 배우도 좋고 대박이 날 것 같아. 그러면 그 주식에서 사면 되는 거예요. 그게 생활 속의 정보고. 네. 저는 그 예전에 포레스트 검프라는 영화 있었잖아요. 포레스트 검프에서 톰 행스가 그 애플 뭐 사과에 뭐 투자했는데 나중에 엄청난 부자가 되는 그 장면이 있어요. 그 포레스트 검프가 나온 그래서 그 영화를 본 그 해에 애플만 샀어도 그죠? 그냥 보고 말았구나. 그냥 그 보고 말았지. 그냥 오 맞아 애플이구나. 맞아. 그때 애플 샀으니까 저 정도 됐어. 근데 그건 성장주였거든. 네? 그거를 이거 생활 실천으로 옮겨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화를 보고 그때 야 못 따라가는 영화 거야. 재밌네 이러고 말았는데 그때 애플 샀으면 네. 지금 대단했죠. 그리고 또 이제 그 주식 투자하는 사람들 중에 그걸 제일 궁금해하는 분들도 많아요. 손절매라는 게 있더라고요. 어느 정도 손해가 났을 때 과감하게. 못 팔아. 떨어지고 이럴 때 막 이렇게 탁 팔 수 있는 사람이 많지 않은데 그거를 정해놓고. 그건 퍼센트로 정해놔야 돼요. 사실은 손절매를 해야 되냐 안 해야 되냐부터 논란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손절매 하지 마. 버티면 올라가. 근데 그거는 사실은 종목마다 다르죠. 그렇죠. 종목마다 다르죠. 버티다가 상장 폐지되는 경우도 있으니까. 맞아. 그거 제가 몇 번 봤거든요. 네, 사실은 버티면 올라가는 네. 어느 종목인지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에 말할 수 없는 거고 네. 일률적으로는. 그래서 이제 정말 손절매를 해도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미리 퍼센트를 정해야죠. 그래서 제 생각에는 들어갈 때부터 정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만약 만 원짜리 주식을 살 때는 목표 수익률을 만약 20%로 잡는다면 적어도 손절매는 그거보다 더 낮은 12,000원에 팔겠다고 잡는다면 8,000원이 아닌 뭐 8,500원, 9,000원에 손절매 해야지. 또는 30%를 이익 실현하겠다고 잡는다면 그때는 한 20% 손절매 이런 식으로 이익 실현 폭하고 손절매 폭을 미리 정하는 게 좋고요. 초보자들은 미리 정하고 그리고 손절매는 이익 실현보다는 더 조금으로. 근데 이제 보통의 초보자들은 반대로 하고 있죠. 이익 실현은 5%면 하고 5% 10%에서 하고 손절매는 많이 잡아놓고. 못하다 이제 반토막 나고 하면 상장 폐지 직전에 하고. 그러니까 주식 투자자들이 하는 거의 대부분은 거꾸로 하면 돼요. 아까도 물타기는 하지 마세요. 차라리 올라가는 걸 더 사는 게 나아. 올라가는 건 내가 정말 좋은 종목을 잘 잡은 거거든요. 좋은 종목 잡았으면 계속 올라가니까 더 사도 되는 건데 떨어지는 종목은 내가 틀린 판단을 한 건데 거기다 더 돈을 그러니까 내가 틀렸다는 거를 인정을 못하는 거지. 이게 언젠가는 오를 이게 될것 건데 같거든. 지금 현재 낮다라는 생각 때문에 요거를 요때 사가지고 더 낮추자. 그쵸? 내 생각을 못 바꾸는 거야. 잘못을 인정을 못하는 거지. 그러면 계속 이제 힘들어지는 거예요. 지금 주식을 시작하신 지가 꽤 됐잖아요. 20년이 20년. 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내력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인생 그래프 그걸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생 그래프 한번 띄워주세요. 이게 지금 나인 거죠. 20, 25, 30. 근데 맞습니다. 20도 전에 시작을 하셨어요? 저거는 아마도 제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우리가 보통 착각하고 있는 게 주식 투자 계좌를 텄을 때부터 투자가 시작된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겠지만 그렇지 저는 않나요?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네. 계좌를 트기 전에 투자 준비를 일찍 시작할수록 투자 성공률은 높아지고요. 네. 그 투자 준비라는 것은 결국은 내가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을 갖고 또 주식으로 돈을 벌고 싶다는 목표를 세우는 게 저는 출발점이라고 보는데 네. 저는 계좌를 성인이 돼서 트기 전에도 초등학교 3, 4학년 때는 부자가 되고 싶다는 꿈도 갖고 있었고 또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그냥 부자가 아니고 100조를 벌고 싶다는 구체적인 숫자로 이제 꿈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아마도 저렇게 그래프를 그려주신 건 20살 이전에 그런 좀 부자의 꿈 그리고 주식 투자로 돈 벌고 싶다는 꿈을 표시해 주신 것 같습니다. 그게 누구의 영향을 받았습니까? 영향을 받았다기보다는 뭐 결과적으로 아마 어렸을 때부터 부자가 되면 경제적 자유를 누릴 수 있다라는 걸 좀 이렇게 주변 환경이나 친구들을 보면서 느꼈던 것 같아요. 저희 집은 뭐 아주 가난한 집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뭐 부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제가 뭐 어렸을 때 하고 싶었던 뭐
공부 학원이랄지 또는 뭐 운동 같은 거 수영, 뭐 태권도 이런 거를 한 번도 다녀본 적이 없거든요. 근데 이제 친구들 보면 뭐 유치원도 나오고 뭐 어디 학원도 다니고 뭐 산수 수학 학원도 다니고 뭐 테니스도 배우고 태권도도 배우고 이런 게 저는 나는 왜 못 배우지? 돈이 없으면 못 배우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는 크면 좀 돈 많이 벌어서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고 싶다. 뭐 그런 게 좀 어렸을 때 있었던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말이 틀리지 않아요. 약간의 결핍이 네. 나를 성장시킨다 이런 건데 그치. 너무 풍요롭게 해주면 그런 내가 결핍을 못 느끼기 때문에 뭘 하고 싶은지를 못 느낀단 말이에요. 그런 주변에서 거예요. 다 시켜주면. 예. 그래서 그런 생각을 어려서부터 했고 20대 때 저 그래프를 보니까 시작을 하신 것 같고 우리 개미가 아주 점프를 하고 시작해. 25세 때 이렇게 쭉 올라가네요. 제가 이제 대학을 경영학과를 나왔고요. 네. 그때부터 이제 주식 투자자의 꿈이 이제 굉장히 구체화됐죠. 저기 나이가 이제 저 25, 6쯤에 이제 제가 군대를 갔는데 네. 군대에서 이제 처음 계좌를 만든 거죠. 어. 근데 이제 군대 제 기억에 병장 월급이 한 10,000원대였거든요. 네. 뭐 큰 돈으로 계좌를 만든 건 아니고 뭐 한 돈 10만 원 정도로 계좌를 만들어서 실전 경험을 좀 연습을 했죠. 어유 30대 때 확 올라서는 거 보니까 병장 때 넣었던 돈이 한 10배 된 모양이에요. 사실은 병장 때 뭐 10,000원 월급 받아서 10배 대봐야 10만 원이잖아요. 근데 이제 제가 제대를 하고서 취업을 했는데 요즘은 그나마 주식 투자가 거의 보편화됐지만 그 당시만 해도 많지 않았죠. 월급 처음 이제 초년병들은 적금을 이제 붓는 거였는데 맞아요. 저 같은 경우는 주식 투자자로 빨리 부자 되고 싶은 꿈이 워낙 강했기 때문에 첫 월급 받았을 때부터 계속 주식 투자 계좌에 돈을 넣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가 운이 너무 좋게도 예. IMF 이제 직후였겠죠. 제가 IMF 때 군대 생활을 했으니까. 근데 IMF 직후에 시장은 매일 올라가고 한번 상한가가 친 종목들이 막 5번 연속 상한가, 10번 연속 상한가 잘만 잡으면 막 일주일에도 2배가 나고 네. 제가 꿈에도 그리던 네. 그 제 돈의 2배가 막 되는 거예요. 근데 월급을 계속 넣고 2배가 또 2배가 되고 2배가 되고 이 복리 효과는 말로 설명 못 하거든요. 정말 10번만 맞추면 네. 1000배가 되거든요. 그럼 그러니까 이제 그때 들어간 주식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기업의 주식이었습니까? 아니면은 어디서 호재를 분석해서 들어갔습니까? 어찌 보면 코스닥이 막 시작했을 때예요. 그래서 정부 정책이 벤처를 맞아요. 계속 지원하는 정책이었고 김대중 정권 때.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 아직도 기억나는 게 이제 지금의 저처럼 좀 성공한 주식 투자자들은 네. 코스닥을 굉장히 무시했어요. 네. 야, 그거 시장도 아니야. 아. 완전 도박판이야. 근데 이제 저는 그때 20대 후반이었고 돈도 뭐 몇백만 원밖에 없는데 네. 코스닥은 매일 상한가 치는데 네. 저거 어차피 돈 벌려고 주식하는데 왜 저거를 사지 말라고 하자 하면서 저는 좀 코스닥 시장을 분석도 많이 했었고요. 야, 신생기업에 주목했군요. 그렇죠. 그래서 그때 기술주 중심으로. 벤처 열풍이었던 종목들은 그 당시에 주가가 막 10배, 50배 이렇게 난 종목들이 많이 있는데 그런 종목을 굉장히 집중적으로 좀 공략을 했었죠. 근데 그걸 계속 뒀으면 망하셨을 텐데요. 세럼 같은 건 지금 없는데. 맞습니다. 그래서 네. 제가 이런 인터뷰나 강연회 할 때 제일 중요하게 말하는 게 네.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된다라고 말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 IMF 때 사실은 그 직후에 돈을 많이 번 주식 투자자가 왜 없겠어요. 저 말고도 많이 네. 있었겠죠. 저도 그 당시에 진짜 100억 가깝게 벌었으니까. 근데 저 말고도 그 당시에 1억으로 100억, 100배 내신 네. 분도 꽤 많이 있을 거예요. 네. 그런데 그분들이 과연 지켰나 했을 때 못 지킨 분들이 훨씬 많거든요. 그 이유는 뭐냐면 강세장의 경험을 계속 갖고 있는 분들은 약세장을 버티지를 못해요. 왜냐하면 지금 딱 그런 느낌을 받으실 분들이 작년 3월 이후에 시장에 들어오신 분들이에요. 작년 3월에 이제 코로나 바닥 저점에서 계속 4월부터 계속 올랐죠. 지금까지 거의 9개월, 10개월 예. 오르고 있거든요. 그럼 그때 돈을 투자한 분들은 굉장히 지금 착각을 하고 계실 수도 있어요. 내가 주식의 귀재구나, 영재구나. 이렇게 쉬운 거구나. 네. 뭐 좀만 하면 내 연봉을 벌고 있네. 네. 근데 이제 그거는 개인의 역량이라기보단 상승장의 수혜를 받은 거죠. 네네. 근데 저는 저 당시 IMF 직후 당시에 그런 걸 다 알고 있었죠. 왜냐하면 저는 대학교 때부터 주식 투자 준비를 계좌도 없을 때부터 했으니까.
그리고 군대 때도 10만 원으로 그냥 실전 투자 연습을 했으니까 네. 상승장에서는 큰 수익이 나지만 하락장에서는 큰 손해가 난다는 걸 알고 있었고 네. 그래서 큰 돈을 벌면서도 계속 주시를 했죠. 아, 장이 빠지면 안 되는데 빠지면 어떻게 해야 되지? 네. 어떻게 위험 관리를 하지? 그런 준비가 되어 있었기 때문에 네. 좀 물론 최고점의 벌었던 돈에서 약간의 손해를 네. 봤지만 그래도 뭐 번 거 다 잃지 않았냐라는 건 아닌 상황으로 지켜낼 수 있었죠. 그리고 나서 30대 요때 탑을 찍었다가 40대 때 내려왔네요. 아, 저거는 이제 뭐 저렇게 완만하게 내려온 건 아니고요. 네. 이제 금융위기 때 내려왔다는 표시예요. 네. 뭐 30부터 40까지 10년 동안 내려온 인생을 네. 산 건 아닌데 이제 그 아, 제가 40 정도가 이제 금융위기 정도잖아요. 그래서 2008년, 2009년 그 리먼 당시에 사태 때. 2007년이 고점이었고요. 네. 그 고점이 2,000포인트가 넘었어요. 거래소 지수가. 근데 이제 2008년 저점은 892포인트였거든요. 그러면 지수가 반토막이 났어요. 지수가 반토막이 나면 사실은 웬만한 투자자들의 계좌는 반토막 또는 그 이상이 나죠. 네. 왜냐하면 이게 이런 시장의 흐름을 전혀 무시할 수 없는 게 시장이 좋으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장이 좋을 땐 대부분이 수익이 나요. 근데 시장 상승보다 플러스 알파 더 내는 사람이 잘하는 거고 또는 시장이 빠질 땐 대부분 손실이 나요. 네. 다만 그 손실을 어느 정도 좀 더 줄일 수 있냐.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저 당시에 지수가 반토막이 났으니까 당연히 저도 손실이 났죠. 네. 근데 이제 제 자산의 뭐 한 30-40% 정도는 손해 났던 것 같아요, 기억에. 그래도 다른 사람에 비교해서는 덜 났는데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최대한 방어적으로 리스크 이제 관리를 하시고. 리스크 관리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게 네. 살아남는 게 가장 중요하니까요. 네. 그러면 그때도 견디신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은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의 꿈이 부자였고 주식 투자로 네. 성공을 한 인생을 살아왔기 때문에 그런 거 있잖아요. 자기가 가장 잘하는 거를 계속 해야 되는 거. 네. 저 같은 경우는 어차피 주식시장의 흐름상 하락장이 있는 것도 알고 있고 그래서 약간 힘들고 고통스러웠지만 또 하락장이 끝나면 다시 상승장이 온다는 거 알고 있으니까 버텼죠. 근데 1000포인트 깨질 때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래도 890 바닥 찍고 이제 반등을 해서 회복을 할 수 있었어요. 그럼 글로벌 그래프 보니까 글로벌 위기 때 견디시고 그때 좀 더 샀네. 떨어지니까. 그래서 쫙 다시 올라가네요. 네, 그래서 금융위기 뭐 직후에 이제 뭐 2009년, 10년, 11년에 어느 정도 회복이 됐고 그래서 결국 주식시장은 그런 것 같아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하락장에 직면하면은 굉장히 나약한 사람이 되는 거고 아무리 또 못났다고 평소에 막 자학해도 상승장에서는 정말 수익이 또 날 수 있는 기회가 있고 그래서 요번도 마찬가지죠. 이제 작년 3월 그래서 2008년 1월 이후에 좀 시장이 많이 조정을 받았는데 네. 특히 작년 3월, 2, 3월에 많이 힘들었죠. 네. 왜냐하면 지수가 또 30%가 또 빠졌으니까 역시 제 계좌도 분명히 손해가 났겠죠. 근데 이제 손해 났다고 그만둘 건 아니니까 또 잘 버티니까 그 저점부터 지금 거래소 지수는 2배 이상 네. 올랐죠. 1400포인트에서 네. 3000이 넘었으니까 그래서 다시 또 지금 화랑장으로 돌아서서 조금 마음이 다시 편해진 상태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탐나는 박스를 가지고 나오셨습니다. 네. 탐나는 상자가 그 밑에 있는데. 제가 꺼낼까요? 예. 네. 오늘 탐나는 상자는 사실은 굉장히 빨간 책이에요. 약간 빨간 책 부석 같은? 빨간 넥타이를 하고 오시고 우리가 중학교 때 빨간 책. 사실은 주식 투자를 이제 막 시작하신 분들은 빨간색을 보고 흥분을 안 하시 이상한 얘기 하는 거지 지금. 주식 투자를 나도 알아듣고 해야 되냐. 죄송해요. 죄송해요. 주식 투자를 막 시작하신 예. 분들은 빨간색을 보고 흥분 안 하실지도 몰라요. 근데 저는 20년 이상 주식을 했잖아요. 몰라요. 저는 정말 빨간색을 좋아해요. 정말 빨간색을 좋아해서 사실 이 책은 제가 쓴 책인데요. 표지도 빨갛고 제가 쓴 책을 오늘 탐나는 상자에 담아왔습니다. 네네. 고맙습니다. 오늘 넥타이도 빨간색으로 메고 오셨어요. 네. 이 책의 핵심 내용을 좀 소개해 주세요. 네, 일단은 표지에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을 썼는데요. 네. 지출을 줄이면 1억 부자, 소득을 늘리면 10억 부자, 그리고 투자를 잘하면 100억 부자라고 써놨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가 주식을 하는 이유도 부자가 되기 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시드머니가 없는데 자꾸 전업 투자하고 싶다는 젊은이들하고 상담을 많이 해요. 제가 약간 충고를 하죠. 저는 여태까지 주식 투자하면서 직업이 없었던 적이 없었거든요. 지금도 뭐 법인 대표고 처음 주식했을 때도 직장인으로서 월급으로 주식한 거고. 네. 그래서
정말 부자가 되고 싶으면 주식도 중요하지만 먼저 월급에서 좀 지출을 줄이면서 빨리 시드머니를 모아라. 네. 그리고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전문가가 열심히 돼서 해서. 소득도 좀 늘려라. 그러면 분명히 시드머니는 커질 것이고 네. 그 시드머니로 투자를 하면 음. 정말 부자 인생을 살 수 있다라는 저거 다 그런 하면은 제 111억, 경험담과 뭐 그런 111억 이론들을 여기 부자가 써놨습니다. 되겠네요. 예. 자, 오늘 보시고 이 방송이 도움이 됐다 하시는 분들은 구독, 좋아요, 좋아요. 눌러주시면 저 책을. 부자의 공식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이정윤 세무사 슈퍼게임이세요. 예, 오늘 나와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말씀.